단일화 어떻게 되느냐. 어제 오후 5시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단일화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관심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뭐 대선에 있어 가지고 막판까지 네. 극적 단일화는 이 뭐 아젠다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력 주자 그러니까 유력 지지율을 가지고 대선에서 승리를 미리 점쳐지는 그 후보에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단일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87년 개헌 이후에 이 단일화는 지난 대선에 한 번도 단일화 이 바람이 가신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YS도 3당 합당을 통해서 본인의 대권 꿈을 이룬 것이고 거기에 충격받고 그 다음에 이제 DJ 같은 경우도 가장 뭐 보수의 오른쪽 우파적 같은 그런 보수관을 가지고 있던 JP랑 손잡고 네. 진보 좌파가 DJP를 만들어서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단일화거든요. 예. 뭐 노무현 뭐 정몽준 전 대통령 단일화도 마찬가지고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그 대세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뭐 수단은 단일화밖에 없는데 예. 이번 단일화 같은 경우는 연합이나 뭐 이 쉽게 말하면 정치 이념 가치가 다른 그런 정치 세력하고 네.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단일화가 아니라 예. 그 우리 국민의힘 보수의 본산인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보면 한 몸 덩어리였어요. 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당원들의 전략적 사고에 의해서 당시 31세에 35세의 예, 5세. 네. 그런 청년을 갖다가 우리 당 대표를 뽑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3년 전 정권 교체도 이뤄내고 3년 전 또 6.1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압승을 하고 네. 뭐 그런 뭐 어찌됐든 당 대표를 갖다가 윤석열 당정 간에 뭐 성비임으로 윤리 징계까지 해서 내쫓은 거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이분이 우리 보수의 뭐 가치나 철학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문제예요. 아, 예.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문제가 이번처럼 이렇게 단일화가 어렵게 지금 어제 이제 인수개혁신당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체했는데 네. 저도 이 뭐 역대 정치를 좀 이렇게 늘 되돌아보고 뭐 때론 공부도 하고 합니다만은 단일화 안 하겠다고 그 가장 단일화의 큰 그 캐스팅 보도가 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체한 거 네. 이것도 참 없던 사례거든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아쉽죠. 그렇지만은 뭐 강한 부정은 때로는 강한 긍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긴 마지막까지 합니다. 네. 이 기대에 끈을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벌써 이제 김문수 캠프에서 선거 이제 막바지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막바지로 갑니다. 내일 되면 이제 10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바지 국면이 되면은 뭐 가령 이준석 개혁신당에 표를 주면은 이재명이 당선된다. 네. 이 전통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아직 그 우리 당 내 선거 캠프에서 그런 얘기가 나가면 안 된다. 네. 뭐 당원들이나 그런 뭐 여론이 이제 상당히 올라오더라도 그걸 바로 우리 당에서 그런 메시지를 내버리면은 진짜 영원히 단일화가 물 건너가게 물 된다. 건너간다. 아, 끝까지 이는 우리가 네. 기울여야 된다. 자제할 발언은 절대 입 밖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몇 가지 여론조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3대 여론조사 이렇게 이제 흔히 일컫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그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는 잠시 옆에 놔두고 그냥 우리가 흔히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온 곳을 이제 세 곳을 꼽으라면 한국갤럽, 리얼미터
그리고 전국 지표조사 NB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국갤럽하고 NBS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방신문협의회하고 함께 조사를 했는데 김문수, 이준석 합이 45 그리고 이재명이 46 1%포인트 차이이긴 하지만 이재명이 앞서 있고 김문수, 이준석이 뭐 1%포인트 차이 이건 뭐 오차 범위 이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거의 그냥 큰 의미 없는 동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나온 전국 지표조사에서 김문수, 이준석 합이 42, 이재명 46 차이가 4%포인트 차이이긴 하지만 이건 역시 오차 범위 이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플러스 쪽으로 3, 마이너스 쪽으로 3. 그러면 이 간극이 6이 됩니다. 그래서 격차가 6 이내만 들어오면 오차 범위 이내인데 오늘 금요일은 한국갤럽이 지방신문협의회와 별도로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그 결과를 내놓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걸 이제 총합을 해서 오늘 분석을 한 결과를 오늘 방금 전에 내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김문수, 이준석 합이 46 그리고 이재명이 45 의미 없는 근소 차이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김문수, 이준석의 합이 처음으로 한국갤럽 조사 처음으로 이재명을 앞서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갤럽 여론조사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9%입니다. 네.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9%예요. 예. 또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10%대를 진입을 한 거거든요. 네. 사실상 보수 진영의 주자들은 갤럽이 가장 인색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만큼 정확하게 한다겠죠. 네. 뭐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갤럽 입장에서도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제 50% 초반대 또 40% 후반대 여기에서 45%대라는 것은 네.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도 사실상 빨간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단독으로 어떻게 보면은 과반 이상 득표가 어려워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 후보 그러니까 금영국 후보까지 4명이지만은 자기 단독으로 과반 이상을 득표하기는 어려운 거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직 넘버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1등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가장 공신력 있는 이런 갤럽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여전히 이재명과 격차를 갖다가 윤석열의 부정선거 영화 관람과 또 뭐 친윤의 이준석의 그런 당권 매개로 한 단일화 거래 악재 속에서도 이게 크게 좁혀졌잖아요. 네. 저는 상당히 걱정했거든요. 네. 이 부정선거 영화 보고 네. 또 쏘알머리 어떤 뭐 참 주변머리 없는 이 친윤 인사가 뭐 저 이준석한테 당권을 줄 터이니 단일화 하자. 이거 참 바보스러운 정치 정말 아직까지 1학년 3반 수준인데 네. 그래서 이게 참 또 여론 악화되어 있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뭐 선거 막판은 막판인 겁니다. 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영향을 안 끼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추세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따라잡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실상 선거 시비를 앞두고 판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뭐 대체적인 선거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치도 이제 많이 좁혀졌으니까 도식적 1+1은 2가 아니라 네. 이준석이 완강히 거부하는 이 단일화는 일단 적고 마지막 판을 갈아엎을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를 김문수 후보가 던져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승부수 가령 어떤 것이 될 수 그래서 이제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 건데 네. 그것은 오늘 이제 사회분야 이제 토론회가 네.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분야 토론회에서부터 이제 비상계엄과 탄핵이란 그런 후보의 처절한 참여와 네. 또 이제 윤거리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이 정가운 이런 극우 세력들과
부정선거 그런 음모론자들과의 강력한 결연 의지를 저는 표명하는 것입니다. 절연 딱 노골적으로 제가 왜 명백하게. 노골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보수 우파의 결집만 가지고 이번 조기 대선에서 그나마 이재명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보면은 또 조금이라도 또 뭐 극우 보수든 강성 보수든 다 보수는 보수인데 네. 이 논란을 또 벌일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가장 큰 지금 애로가 중도 진 무당층으로 예를 넓혀야 되는데 네. 제가 조금 전에 한 그 이야기 때문에 큰 벽이 막혀 있는 겁니다. 네. 이 벽을 넘어야 음. 중도 무당층을 두드릴 수가 있는 건데 네. 오늘 저녁에 저는 기회라고 봐요. 아, 예. 그래서 여기에 기초해 가지고 이제 대통령 되기도 전에 이제 이재명은 지금 방탄 그런 위인 설법 네. 그리고 사법부 장악에 미쳐 날뛰는 그런 이재명이 집권하게 되면은 민주주의가 없는 그런 상권 통합 총통제 국가로 갈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대국민 설파와 여론전을 벌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총통제 국가. 그러니까 행정, 사법, 입법 이걸 한 소나기에 털어졌을 때 삼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통제가 되는 거야. 그렇군요. 예? 사실상 사실상 종신제 독재로 가는 거죠. 독재로 가는 거. 독재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시진핑이나 푸틴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총통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권 통합 총통제 국가로 갈 것이란 그 위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설파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이제 김문수 후보 자체에 대한 호감에 의한 그런 상승이 아닌 선거에 이게 막판으로 치달으니까 이재명 독재에 대한 보수층의 두려움에 의한 이 결집이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김문수 후보의 청렴한 청빈한 지금까지의 삶도 네. 일정 부분 뭐 이 보수 우파 지진이 크게 결집하는데 뭐 그래도 요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집권에 대한 공포가 이걸 이제 기권을 생각하는 합리적 이 보수와 중도 무당층과 수도권에서 이제 선거 10일 남은 기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섬에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이런 바로 부분은 개헌과 이 탄핵에 대한 처절한 참여와 윤석열 부부 그런 정가운 부정선거 음모론자 이런 사람들하고 단호한 전련 의지가 전제될 때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의 소굴력을 얻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그 정가운 목사랑 한때는 놀았는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별반 생각에 사고에 차이가 없는 사람인데 이걸 확 깨버리라 이거죠. 왜? 본인은 깰 수 있어요. 한때는 뭐 가장 극자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동구권 소련 붕괴와 함께 더 이상 사회주의에 자신은 미래를 가져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눈을 뜬 게 당시 전태일 그런 청계 피복노조의 열사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보고 노동운동으로 이제 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운동가가 되고 이분이 살아온 자체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체제의 그 문제점을 갖다 우리 보수 우파적인 그런 국민들에게 가장 극명하게 자기가 그 잘못된 부분을 이제 그동안 열심히 설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구적 이제 인식이 갇혀버렸는데 이걸 깨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제 한골 탈대와 함께 이런 프레임이 이제 작동돼 준다면은 또 인수과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막판에 거대당과 민주당 거대당 이재명과의 이게 싸움이 되고 이준석 이제 지지율 상당 부분을 또 김문수 후보가 이제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이제 사실상 이준석 후보하고 저도 지금까지도 이길 외에는 확실하게 이기는 길이 그걸 없다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입니다. 만일 단일화를 해도 6대 4로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그 지층 그 득표를 갖다 나눠 가지게 되거든요. 네. 이리 되면 단일화 없이도 인석 지지율 5%는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면 선거비 보존과 정치적 미래가 또 불투명한 뭐 인석 후보도 막판에 단일화 문제가 좀 유연해질 것이다. 어제까지는 아주 강경했는데. 예. 그렇지만 뭐 그런 방식보다는 저는 늘 제가 이 방송에도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고개를 가동하는 그런 시청자도 계시겠지만 네. 인석을 우리가 껴안고 또 범보수 연합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냥 이 강성 지지층의 허리많은 국어적 메시지가 당을 지배하고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당이 극우 정당화된 그 모습으로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선거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인석 후보하고 그럼 이번 대선이 이걸로 끝입니까? 지금 보수 같은 경우는 4분 5일돼 있는 이 상태인데 이 4분 5일된 보수도 어떤 기치 아래 뭉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대한민국에 그래도 올해가 강복 80주년 그러니까 헌정 76주년 동안 60년 가까이 우리가 집권 세력으로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그런 책임과 역량, 능력을 우리 국민들이 일정 부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근래 무너진 겁니다. 이제 한 5년 사이에.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절한 변화의 문분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 일정 부분 선거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부정선거 음모론 거기에 더 이상 우리가 빠져 있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 중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폭넓게 지금 우리나라 시사평론계를 다 아우러 얘기를 해봐도 김성태 대표님은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결국 선거라는 걸 막판까지 가보면 중도 무당층이 어느 쪽으로 마음을 돌리느냐가 그 선거를 결정짓는다. 이건 과거에 숱한 현대 정치사를 몸소 겪어오신 김성태 원내대표가 홀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오신 그런 거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는 보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대역전 드라마의 철회의 시간이 오늘 저녁 제2차 사회부문에 관한 TV 토론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해 주. 첫 번째는 절연 이 두 글자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윤석열, 김건희 그 전 대통령 부를 포함해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저 광화문 광장의 그 어떤 좀 한쪽으로 기울은 듯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을 하고의 절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하고의 절연. 이걸 좀 분명하고 명확하게 오늘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를 좀 더 직접적이고 강렬한 언어를 통해서 이른바 종신집권 총통제가 가능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 공포심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일깨울 필요가 있어서 그리하여 결론은 6월 3일 이 꼴도 저 꼴도 보기 싫어 나는 투표를 하지 않을 테야라고 혹시 마음을 먹고 있는 일부 중도 무당층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다시 투표소로 갈 수 있는 마음을 일깨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김문수 후보가 오늘 저녁에 맞이하고 있는 반전 대역전 드라마의 절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정말 이렇게 절박하게 해주시는 분이 또 있을까 싶은 정도입니다. 전에도 뭐 이 방송 돌려보면 알지만은 그러면은 지난 겨울 운동 설안에 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그 많은 보수 우파 진영의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를 내치고 전환길 한국사 강사가 그 상당한 여론을 등이었고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길 강사가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유세철차고 국민들에게 큰 감흥과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여론이 먹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힌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의 선대의 핵심 브레인들도 그 사람을 지금 유세차 위에 세우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 선거는 중도 무당층, 특히 수도권에 집약돼 있는 이 유권자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서울의 변방 강서 지역에서 그 선거구 만들어지고 제가 내리 삼선한 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보수 진영에서. 저도 당연히 제가 출신이 경남 진주입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보수 색채도 짙어요. 노동운동을 했지만은 뭐 어찌 보면은 민주당 성향이 더 맞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저는 보수 진영에서 그 우리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정말 서슬프는 문재인 정권 1년 차에 아무리 드루킹 일당들이 댓글 조정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 막 그런 작자들과 한번 이런 뭐 내통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런 여론 댓글 조작을 시도해도 만일 제가 투철한 정말 이 보수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없었다면은 그 정말 뭐 낮에는 듣고 밤에는 쓰느라고 추운데 그 제가 9박 10일 동안 그것도 노숙 단식을 통해서 내 몸 다 버리면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서울의 강서 변방에서도 이렇게 어정시행을 하고 지역 유권자 관리를 항상 수도권 유권자 그 정서를 알고 있어요. 우리 영남 정서를 가지고 수도권 유권자 그분들하고 접촉에 스킨십이야 하면은 100%다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역대 대통령들 MB 박근혜 뭐 윤석열 뭐 그 앞에 다 있었지만은 한 번도 주류 생활을 못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은 저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이빠른 소리 잘하는 김성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정 부분 뭐 강성 윤석열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보수 전체를 보면은 한 0점 저는 1, 2%이 정도 봅니다. 그런 지지자와 정가운 부정선거 그 음모론자 그런 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대선을 거르친다면은 그는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국가 지도자가 될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을 이렇게 속을 가지고 높이를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쉽게 말하면 좌파 민주당 지층들까지 고려하면서 배려하면서 포용하면서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생각을 바꿔주면은 중도 무당층의 소구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 중도 무당층들도 다 걱정을 해요. 지난 3년 동안 이 뭐 과도한 입법 권력의 중심에 섰던 그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 통치 권력과 입법 권력과 이렇게 한마디로 맞상대를 한 겁니다. 거부권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네. 저쪽은 뭐 탄핵 남용 뭐 입법 독당 뭐 예산 뭐 삭감 이런 쉽게 말하면 물리적 행위를 가지고 네. 윤석열 정부를 무기력 내지 무능하게 이걸 넘어서서 아주 무력화시키는 네. 그냥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걸 다 알아요. 네. 그런 중심의 이재명인데 이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또 후보가 돼가지고 그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대의 이 입법 권력을 손에 쥐어준 사람도 누굽니까? 국민들이란 거죠. 그 입법 권력 가지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다 피해왔잖아요. 요걸 보십시오. 대법원이 파기 한송을 하더라도 고법도 그냥 일찌감치 자빠져 버리고 그냥. 예? 그리고 이미 국회 법사위까지 딱 대통령 재판 중지법 다 그 의결까지 해놓고 본회의에서 때리기만 때립니다. 이게 이번 대선에 지고 나면은 이재명이 뭐 선거에서 재판에서 다음에 날라가 그때 이제 또 대선 조기 대선에 이제 이런 꿈 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이제 남은 11일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을 우리가 중도 무당층에 소구력을 넣고 그분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절박하게 호소 살려달라 그래야 돼.
근데 이런 방식으로 살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 쳐다도 안 본다 이거예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식이 변화됐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그 목소리가 없어졌습니까? 사실상 옛날에는 보수는 부패로만 하고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 그러는데 네. 지금 요즘은 보수가 분열로 망하 있지 거꾸로 돼 않습니까? 있어요. 완전 거꾸로 돼 있습니다. 영원한 부정선거론자 한교안 전 총리 지금 겨우 몇 번 달고 지금 출마해 있습니까? 네. 예? 며칠 전에 자유통일당 후보 한 사람 사퇴는 했지만은 이 보수 분열 아닙니까? 그 쉽게 말하면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선거 때 되면 자기들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내려고 대선 출마도 마다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국민의힘은 보수의 본산의 힘이라는 것은 합리적 보수를 말하는 겁니다. 왜 이 합리적 보수가 어느 때부터 그냥 저 오른쪽으로 자꾸 밀려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극우 보수로 그냥 우리가 읽혀지게 되냐. 이게 가장 큰 패착이에요. 당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로 하더라도 전부 그냥 윤비 어천가마 애처되는 그런 쉽게 말하면 관심 몰입애들만 그냥 판치는 세상이 돼 있었어요. 그게 뜻있고 수도권에 좀 유권자들을 의식할 수 있는 소장파, 흔히 말하는 개혁 소장파는 한두 명도 안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3 비상계엄 같은 그 낭패가 생긴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냥 5년 만에 그 엄청난 우리가 탄핵의 강도 건너고 또 엄청난 그 자증과 변화와 핵심 노력 속에서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후보를 세우고 국민들한테 다시 0.73% 차이로 최고 정권 다시 찾은 거예요. 그걸 또 2년 10개월 만에 날려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이제 윤석열 상황 그리고 정강훈 퇴상황을 받들고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극우 후보라는 그런 민주당의 공격 프레임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 대중들에게 각인된 그런 이미지를 오늘 사회 분야 이 토론을 통해서 완전히 벗어 던져버리는 그런 결기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은 저는 선거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막판 신랄 같은 희망 이준석하고의 후보 단일화의 그 희망도 막판에 나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기지 않습니까? 올 이재명 45, 김문수 39, 36, 이준석 10이라는 이 수치는 이 둘 합치면 이재명을 이기잖아요. 또 여기는 이제 시너지까지 또 나오는데 왜 우리가 안 변합니까? 근데 요 근래 보십시오. 5.18 45주년 해필이면 그날 정호영 전 특전사 사령관을 갖다가 당의 상임 고문을 만들려고 왜 그러지 않았느냐. 느닷없이 그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 김결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그 배노인을 갖다 또 뭐 복당 부분에 논란이 빚게 되고. 김문수 후보 본인의 뜻입니까 그게? 왜 그게 후보의 본인의 뜻이겠습니까? 아직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들이 우리 후보를 공격하는데 아직까지 김문수는 국민의힘 후보만 돼 있는 거지. 후배 주변이나 당의 선대위 핵심 캠프 관계자 모든 사람들이 전부 윤석열 핵심 측근들이다. 뭘 윤석열 프레임을 벗어 던질 수가 있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선거의 고전을 맺지 못하는 게 제가 이 방송에도 누누이 이야기지만 우리 당 후보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의 그런 이미지와 정책 비전이 길기는 이재명하고의 그런 대선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 윤석열 이 프레임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내란범 공당이라고 그러고 앞으로 이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이가 집권하면 제3의 제주 4.3이다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피비린내를 이미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죽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당에 정말 흔히 말하는 좀 수구적인 그런 윤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들이
그래도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 바꾸세요. 바꾸는 게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예? 우리 김문수 후보 과거에 질적이 있는데 왜 못 바꿔냅니까?